기후환경연계 수학수업 3 탄소 중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기후환경 지키는 실천 의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IPCC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게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원인, 잠재적 영향력, 대응 방안 등을 다루는 평가를 하는 곳으로서 세계기상기구와 환경계획에 의해 1988년 설립된 조직으로서 19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실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1990년 1차 IPCC 평가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5 내지 7년 간격을 두고 2016년까지 6차례 평가 보고서가 발간되었답니다. 제5차 평가 보고서의 경우에 80개 이상의 국가, 800명 이상의 과학자가 저자가 되었고요. 1000명의 기여저자, 1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검토를 했고 3만 편 이상의 과학 논문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IPCC 보고서 중에 하나를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1900년 이전까지를 산업화 이전이라고 해서 여기 1900년이 있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곡선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중에 관찰된 전 지구 월 평균 표면 온도라는 이 회색 부분이 가장 크게 보이는데 표면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물론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상향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상향하고 있어요. 특히 1986년에서 2005년 사이 그때에는 여기가 0.74도씨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15년에 0.87도가 올라갔대요. 정말 걱정스러운 건 5차 보고서에서 전망을 한 게 있는데 이 초록색 부분인데 이 부분이죠. 여기가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시나리오별 기후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라는 기준은 여기 산업화 이전 1850년과 1900년 대비해서인데 현재 1.1도씨가 상승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 기온은 1.2도씨가 올랐고 극한 기온은 4.8배, 가뭄은 2배, 강수량 1.3배, 강설량은 1% 감소.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1.5도씨가 된다면 어떨지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 최고 기온이 1.9도씨 오르고 극한 기온 발생 8.6배, 가뭄은 2.4배, 강수량 1.5배, 강설량 5% 감소, 태풍 강도가 10%로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2도씨가 오른다면 최고 기온이 2.6도씨가 오르고 극한 기온 발생 13.9배, 굉장하죠? 가뭄은 3.1배로 늘어나고 강수량 1.8배, 강설량은 9% 감소. 오히려 날씨가 더워져서 눈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태풍 강도가 13%로 강해진답니다. 4도씨, 정말 가면 안 되겠지만 4도씨가 올랐을 때의 시나리오는 최고 기온이 5.1도씨로 오르고 극한 기온은 39.2배, 가뭄은 5.1배, 강수량은 2.8배, 강설량은 25% 감소되고 태풍 강도는 30%로 갑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지구가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 되겠죠. 연도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라는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잘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총 배출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아래에 있는 네 가지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그 중에 에너지란 우리 각 가정에 들어오는 난방, 그다음에 전기, 교통에 들어가는 수송에 관한 그런 에너지,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잘 보면 전부 증가하고 있죠. 에너지 양도 점점 늘고 있고 폐기물도 보면 온실가스가 점점 늘고 있고
특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런데 숫자만 보면 아, 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쪽으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증감률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증감률로 계산하면 여기 증가량이라는 얘기는 온실가스 총 이걸로 볼까요? 292.1에서 433.8이라면 그걸 빼주면 되죠. 그래서 증가한 양은 141.7 이만큼이 증가한 양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증감률로 볼게요. 그렇게 할 때는 처음에 여기 292.1 여기서 얼만큼 증감했냐 보는 거죠. 여기서 증가한 양 여기 140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하니까 48.5예요. 즉 우리가 292에서 늘어난 것이 그거의 반 정도만큼씩은 쭉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 퍼센트로 보면 더 실감이 나서 증감률 계산을 한번 우리는 수학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보죠. 이번에는 마지막 맨 밑에 있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인데 1990년에는 1인당 6.8이었던 게 9.6으로 늘어났으니까 증가량은 2.8 이만큼이 증가를 했어요. 그냥 수치로 보면 그런데 그걸 증감률로 보면 처음에 6.8에 대해서 2.8 처음에 있었던 6.8에 비해서 늘어난 양이 2.8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41.2 이것도 6.8에 비해서 그 숫자의 반이 있던 그만큼 정도의 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비율이. 자, 그래서 우리가 1990년에서 2000년으로 갔을 때 그때는 얼만큼 됐는지 한번 보면 증가량은 수학에서 그냥 빼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빼기를 해보면 502.7에서 292.1 빼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단순 빼기니까 뒤에서 앞을 빼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얼만큼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가 보이는데 그냥 보면 당연히 총 배출량이니까 다 합한 거니까 제일 많겠죠? 그렇다면 그 나머지 것 중에서는 에너지 쪽 양은 실제로 많아요. 많은데 이거를 그냥 여기 이 부분을 모두 합한 게 총 배출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보면 에너지 쪽이 제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양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증감률로 보면 아까처럼 계산하는 거 설명했었죠? 증감률로 보면 실제로는 산업 쪽에서 149.5% 그래서 느낌이 다르죠. 그냥 숫자로 보면 여기가 적지만 그 증가한 비율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에너지 분야도 실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이쪽이 더 많았다는 걸 증감률로 보면, 그러니까 수학은 수치로 보는 방법이 있고 증감률, 퍼센트로 보는 게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아니라 2010년, 1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도 증감률을 계산해 봤어요. 선생님 해봤더니 여기가 더 많았어요. 이쪽이 산업 공정이 많고 그런데 에너지 분야도 많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94.2가 거의 2배 정도로 늘었다는 얘기죠. 6.8에서 볼 때 이게 거의 이 정도로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2019년 지금 계속 산업화 이전 시대와서 증감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모두 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만큼 6.8에 딱 거의 배 이만큼이 늘어나서 이만큼 늘어서 100% 늘었다 이렇게 나오고 에너지도 그렇고 다 이렇게 많이 늘은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처럼 숫자로 보지 말고 증감률로 이렇게 해마다 볼까요? 그래서 아까 숫자로 본 거하고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냥 숫자만 쭉 보면 아 늘었네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얼마큼 늘었는지가 간격이 거의 10년 간격으로 봤는데 10년 간격으로 볼 때 이 늘어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여기 에너지가 여기서 71점에서 140, 135점에서 150점 이렇게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연도별로 계속 온실가스 너무 많이 배출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죠? 2050년 에너지 수요를 봤더니 지금 여기 석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가 A안, B안 모두 제로예요. 석유가 많이 줄어들어 있죠. 여기가 석유인데 석유 부분도 A안, B안 다 줄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전력량이 많이 늘었고 또 여기서 볼 게 신재생인데 신재생 분야가 A안, B안 모두 많죠. 여기 신재생 분야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수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가 수소인데 이 부분도 늘어있어요. 이런 수요 계획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계획을 보면 온실가스 중에 지금 전환 부분,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 거의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이 많이 줄었고 산업도 줄일 거고요. 그리고 잘 보면 여기 CCUS,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재활용한다는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흡수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산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도 흡수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늘어나고 줄어나는 거 여기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배출되었지만 흡수를 이만큼 해서 결국 제로로 만든다는 얘기죠. 이게 A안이고 이게 B안인데 어쨌든 이만큼 발생했지만 흡수를 한다라는 걸로 해서 굉장히 많은 탄소를 적게 배출도 하고 아울러 흡수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확보 수단 중에 흡수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산림흡수원 이렇게 해서 숲 가꾸기 그리고 산림순환경영, 생태복원, 재해비해 방지를 통한 흡수원 보전 이런 것들을 확보 수단으로 생각하고요. 신규 흡수원으로서 유휴, 뭘 심지 않은 토지를 숲으로 만들거나 도시숲을 가꾸거나 신규 조림 확대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 고부가가치 목재 이용, 그러니까 목재의 건축 재료로 장수명 재료가 있대요. 그것을 이용해서 탄소 저장고 확대 이렇게 했는데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가구나 책상 같은 것도 이런 장수명 재료를 이용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탄소 흡수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탄소 흡수량 계산하는 걸 우리 수학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계산하는 식은 이런 식이래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임목 순생장량이 여기고 목재 기본 밀도가 들어가고 바이오 확장 계수 또 뿌리 함량비 탄소 전환 계수 들어가죠. 거기에 이산화탄소로 전환할 때는 12분의 44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임목 생장량 이렇게 나왔는데 임목 나무겠죠? 나무의 생장량 표인데 잘 한번 관찰해 보면 나무마다 생장량이 조금씩 달랐고 전국에서 3212개소에서 조사를 해서 낸 통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도 강원지방하고 중부지방 소나무가 달랐어요. 그런데 잘 관찰해 봤더니 소나무가 10년 정도 됐을 때 하고 20년 됐을 때는 많아지는데 30년 되니까 생장량이 약간 줄어들죠. 생장하는 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중부지방도 좀 달라서 중부지방은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 여기 30년 정도 될 때는 생장량이 제일 컸다가 그 다음에도 줄어들고 있죠. 근데 다른 나무들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쭉쭉 성장하는 것이 20년 정도까지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편백나무도 보면 여기가 성장량이 제일 크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게 느껴집니다. 생장하는 게 좀 줄어드는 것을 관찰한 통계표입니다. 앞에서 나온 것 중에 잎목 생장량, 목재 기본 밀도,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뿌리 함량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표를 다 제시한 거예요. 이 표를 봐야 우리가 아까 한 탄소 흡수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서 이 표를 잘 활용해서 이따 계산해 볼 겁니다. 탄소 순 흡수량 우리가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까 계산식은 여기 있었고요. 수령 30년 낙엽송으로 한번 얼마나 탄소를 흡수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죠.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잎목 순 생장량, 여기는 목재 기본 밀도,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뿌리 함량비, 탄소 전환계수.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9.2751이 나오는데 수종별 1헥타르당 연간 CO2 흡수량이라는 표를 봤어요. 여기서 1헥타르라는 것은 가로 세로가 100m인 그런 단위입니다. 여기도 100m, 세로도 100m 될 때 여기를 1헥타르로 표시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낙엽송 30년생의 탄소 순 흡수량이 아까 9.275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거예요. 자, 다른 나무들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제일 많이 탄소를 흡수하는 거는 상수리 나무네요. 10년이 11.72, 20년이 되면 16점으로 더 많이 늘어났다가 30년 정도 되면 이제 흡수하는 게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수리 나무가 제일 많이 흡수를 하네요. 그 외에 다른 나무도 한번 관찰을 해볼까요? 잣나무가 10년생일 때는 5.31인데 20년생은 거의 2배도 더 늘죠. 그래서 조금씩 줄기는 해요. 그렇게 탄소를 흡수하는 게 나무 종류마다 입력마다 이렇게 조금씩 흡수하는 게 달라집니다. 나무 한 그루당 연간 CO2 흡수량에 관한 것을 산림청에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선 강원지방 소나무를 한번 관찰해 보면 25년, 30년 이때 이게 계속 점점 흡수량이 늘어나다가 50년 되니까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줄어드는데 강원지방하고 중부지방 소나무가 흡수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부지방 소나무도 보면 25년이 됐을 때 이렇게 많이 흡수하다가 점점점 흡수량이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리고 편백나무도 30년 됐을 때, 35년 됐을 때 이렇게 많이 하다가 점점 줄어드는데 또 이런 나무도 있죠. 낙엽송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흡수를 하네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50년까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많은 거는 상수리 나무 같아요. 상수리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많이 흡수하면서도 70년까지 점점 흡수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문제를 풀어볼까요? 1헥타르 크기의 소나무 30년색 숲은 1년간 승용차 몇 대의 CO2 배출량을 흡수할까요? 그랬는데 에너지 효율 이런 등급이 표시됐는데 여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여기 좀 흐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CO2하고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차는 1등급이고 1km를 갈 때 100g의 CO2를 배출한다 라는 것까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기준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연간 주행은 15,000km를 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 2등급인 승용차로 해서 연비 14.4km인 걸로 할 겁니다.
이거의 1km당 CO2 배출량은 162g으로 설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15,000 곱하기 162g 하면 이거는 243만 g이 되고, 키로로 고치면 2,430kg가 되고, 톤으로 고치면 2.43톤. 1년에 2.43톤 배출하는 거를 기준으로 우리 한번 계산해 보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30년생 소나무 숲은 1헥타르당 1년간 탄소 흡수량이 앞에서 표가 제시돼 있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30년생 이렇게 해서 10.77였던 거를 적용할게요. 그리고 승용차 한 대는 앞에서 2.43톤을 배출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2.43톤에 비해서 10.77톤, 거의 5배는 좀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43대, 약 요 정도를 배출한 거를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축구장 크기 숲에 소나무 30년생이 있다면 1년간 승용차 몇 대의 CO2 배출량을 흡수할까요? 아까 1헥타르였는데 1헥타르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그 크기가 짐작이 안 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축구장 크기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합니다. 소나무 1헥타르가 있는 숲에서 연간 흡수하는 건 10.77톤. 그런데 승용차 한 대는 1년간 배출하는 것이 2.43톤. 그렇다면 이 숲은 소나무 몇 대의 것을 흡수했을까요? 했는데 여기 보면 5배는 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게 4.43대만큼은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1헥타르를 표시하면 가로 세로가 100m인 이런 크기예요. 그리고 축구장 크기는 가로가 100고 세로가 68m니까 이 정도 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1헥타르보다 좀 작죠, 축구장이. 그렇다면 더 숲이 작으니까 흡수할 수 있는 차량의 개수가 적겠죠. 그래서 이거는 4.43대, 이건 1헥타르일 때 그거 곱하기 축구장 0.71 곱하니까 3.1453, 약 3대 정도의 차에 배출한 거를 흡수할 수 있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1년 동안 승용차가 배출한 탄소를 모두 흡수하려면 소나무 몇 그루를 심어야 할까요? 차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차와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한 대가 2.43톤 1년에 배출했다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런데 탄소 1톤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소나무 개수는 이랬어요. 탄소 1톤을 흡수하는 나무 개수를 보려고 아까 봤던 표를 다시 잠깐 보면 한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종류가 너무 많고 나무마다 다르고 나무 나이마다 달라서 우리는 기준을 중부지방 40년생 소나무 이거를 기준할 거예요. 여기 보면 6.6kg를 흡수하네요. 한 나무 하나가. 근데 우리는 1톤을 흡수하려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1톤이란 1000이죠. 그래서 1000kg을 6.6으로 나누면 151.51. 그러니까 한 톤, 이산화탄소 한 톤을 흡수하려면 중부지방 40년생 소나무 기준으로 151그루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탄소 1톤을 배출한 것을 흡수하는 나무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탄소가 1000kg, 이것이 결국은 1톤이죠. 이게 1톤이에요. 그래서 한 톤을 흡수하는데 봤더니 151.5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이게 나무마다 다르고 나무의 나이마다 다른데 어떤 걸 기준해서 잡았을까를 봤더니 우리가 아까 봤던 중부지방 40년생 소나무, 이게 한 그루가 6.6kg였고 그랬더니 151.51그루가 나왔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 계산기가.
문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승용차 한 대는 2.43톤인데 탄소 1톤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중부지방 40년생 소나무 개수는 약 151그루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어. 그렇다면 이걸 곱하기 하니까 368.145그루가 나와요. 승용차 한 대가 배출한 탄소를 흡수하는데 더군다나 40년이나 된 오래된 소나무가 368그루나 들어간다니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 탄소 발자국 계산기에서 보면 2430kg, 이것이 우리가 말했던 아까 2.43톤이죠. 자, 이거를 봤더니 계산한 것이 368.2그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무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토론해 볼까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정말 어렵지만 가야 하는 길이죠. 그거를 위해서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정말 탄소 중립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